거대 공성타워 3대를 앞세운 십자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타이밍을 재고 있던 리처드의 공격 나팔이 불리고 정확하게 십자군의 전방, 중앙, 후방군은 동시에 세 방향으로 중간에 리처드의 말이 화살에 맞아 리처드는 말에서 떨어졌지만 그대로 벌떡 일어나 다시 맹렬하게 무아지경으로 싸우고 있었고 1187년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빠르게 나머지 예루살렘 왕국의 영토는 살라딘의 수중에 떨어지게 됐으나 동로마 출신 콘라드가 지키는 해안가의 티레는 수성전을 하며 살라딘의 공세를 막아내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쪽에선 예루살렘 왕국 함락이라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고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다시 한번 전 유럽의 십자군을 결성해 신의 땅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당시 왕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다수의 봉건 영주들이 자기 지역을 지배했던 유럽에서 국가라는 개념과 틀이 잡혀나가던 시기 십자군의 조직은 이슬람이란 커다란 적을 두고 왕 아래 영주들과 민중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기에 좋은 구실이 되었으니 왕들은 십자군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점은 반대편의 살라딘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막 이슬람에 통합된 군주 자리엔 올랐으나 공통의 적인 십자군이 있기에 살라딘을 믿고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유럽에선 제일 먼저 지금의 독일이자 유럽의 가장 번성했던 지역인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붉은 수염 바르바로사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1세가 교황의 호소에 답하며 1189년 선봉으로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약 2만여 명의 십자군을 출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지금의 프랑스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중이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휴전 협정을 맺고 함께 십자군에 동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의 왕은 존엄왕 필리프 2세였고 영국의 왕은 헨리 2세였는데요. 헨리 2세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은 물론이고 수자 간의 권력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그 중에 셋째 리처드는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의 아키텐 지역에서 자랐고 언어도 프랑스어만 썼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형과 동생이 차례로 죽고 아버지 헨리 2세까지 병으로 죽게 되자 영국의 왕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리처드가 바로 나중에 사자심왕, 줄여서 사심왕으로 불린 무력의 끝판왕이자 십자군의 사상 최고의 야전 사령관이자 리더로 불린 사자왕 리처드였습니다. 워낙에 대부분의 인생을 전장에서 보냈기에 영국의 왕으로 영국에 머문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고도 하죠. 33세의 리처드는 그간 크고 작은 전투를 겪으며 전장의 승패는 보급이 좌우한다는 큰 경험치와 철학을 갖고 있었고 십자군 같은 장거리 원정에서 보급의 힘은 절대적일 거라는 믿음 아래 무려 1년 동안 자금을 모았습니다. 영국에서 거두는 세금만으론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대부분의 자신의 영토와 지휘권까지 매각하고 범죄자에겐 사면권까지 팔면서 목표했던 출진을 위한 군자금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때의 십자군은 그야말로 왕이 이끄는 정규군이었으며 어중이 떠중이도 모여서 믿음 하나 믿고 무전술로 소수로 돌진만 해댔던 1차, 2차 십자군들과 조직력과 규모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애초에 중세 유럽에선 소규모 영주들 간의 싸움만 있었지 이런 사단급의 대규모 전투나 원정을 떠날 일도 없었기에 십자군 원정을 통해 이슬람군에 당하고 배우면서 십자군도 경험치가 늘었기에 가능한 대처였죠.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가진 십자군이 소집되거나 출정 중일 때 살라딘 진영에선 하틴 전투에서 사로잡았던 기드리지냥 이른바 망난이 길을 풀어주었습니다. 적어도 왕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던 살라딘이기에
기에게 다시는 자신에게 맞서지 말라는 다짐을 받아냈고 풀어주었는데요. 괜히 망나니 기가 아니죠. 역시 기는 살라딘의 통수를 다시 한번 시원하게 날립니다. 풀려나자마자 기는 트리폴리 백장용으로 넘어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난민들과 트리폴리와 안티오키아에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700명의 기사와 9,000명의 보병을 모았고 이들을 이끌고 티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에게서 7개월 이상 티레를 방어해내고 있던 콘라드는 기를 보고 문전박대하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티레의 지배권을 기에게 넘겨주기도 싫었지만 애초에 예루살렘을 날려먹은 네 녀석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온단 말이냐 면서 거부했죠. 그렇게 콘라드와 기는 앙숙이 되었으며 밖에서 처량하게 기다리던 기는 1189년 8월 기다리다 지쳐 병력을 이끌고 더 아래 지역 항구 도시 아크레를 차지해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세우고 출진했습니다. 기는 아크레를 포위하고 진지를 구축하였고 아크레를 공격했으나 이슬람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으며 살라딘도 이 소식을 듣고 대륙의 십자군 요새들의 공격을 멈추고 아크레로 구원군을 보내게 됐으며 기의 군대는 아크레를 포위하고 있었으며 다시 이를 포위한 살라딘의 군대가 대치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사리사욕으로 일으킨 기의 원정이었으나 이는 주변의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성전을 치르는 위대한 지도자로 기는 이름을 떨치게 됐으니 병력도 불어났으며 어쩔 수 없이 디레의 콘라드도 기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에겐 이런 대규모 병력을 운영할 전술도 전략도 있지 않은 인물이었으니 살라딘 군과 전투도 아크레와의 전투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살라딘 군에게 속절없이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군의 패색이 짙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기였는데 9월 10일 서쪽에서 50여 척의 함대가 등장했습니다. 덴마크인들 위주였던 십자군의 선발대 만여 명의 증원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이킹의 후예들로 전투력이 남달랐으며 이들을 이끄는 리더는 다름 아닌 무적의 기사로 불린 아벤의 제임스였습니다. 무력으로 온 사자왕 리처드 다음 가는 인물 정도였다죠. 아벤의 제임스는 십자군을 이끌고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살라딘군 진영을 쳐들어가며 맞붙었으며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살라딘군은 이에 당황하며 진지를 그대로 놔두고 후퇴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십자군의 독이 됐습니다. 적의 진지를 발견하니 태생이 약탈의 민족이었던 바이킹의 후예인 제임스의 십자군 무리들은 적의 진지를 약탈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 소수의 십자군만이 살라딘 군을 추격하고 있었으니 이들 간격이 너무 벌어지게 됐고 이를 확인하고 살라딘 군은 전열을 정비해 다시 공세로 전환했고 십자군은 각계격파 당했으며 반대로 십자군이 역전을 당하며 대패하고 도주하게 돼버렸습니다. 승기를 잡은 살라딘 군이었으나 옛부터 공격은 못해도 소수 인원으로 수성전을 하는 데는 자신 있던 십자군이었으니 또 살라딘의 공세를 방어해냈습니다. 이때부터 십자군과 살라딘 군의 지루한 대치가 계속됐으며 이 전투는 겨울을 넘기고 해까지 바뀌었습니다. 고립된 아크레와 십자군은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죠. 한편 북쪽에선 먼저 출발했던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독일의 십자군이 동로마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이사키오스 2세는 어떤 십자군의 통행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살라딘과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의 바로바로사 군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바로바로사는 극대노하며 나를 방해하면 동로마 제국을 먼저 치겠다.
면서 이를 무시하고 필리포폴리스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에 쫄아버린 동로마 제국의 이사 기오스는 우디르급으로 대세를 전하는 바르바로사에게 식량과 해협을 건널 배들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4월 바르바로사군은 아나톨리아에 상륙했습니다. 1190년 7월 드디어 서쪽에서 프랑스의 필리프 2세와 자금 확보가 끝난 영국의 리처드 1세가 각각 육로가 아닌 배를 타고 십자군을 이끌고 출전하며 모두가 격전지 아크레로 향하게 됩니다. 1190년 4월 아크레에서 기나긴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크레를 포위한 십자군과 이를 다시 위에 있던 병력으로 포위한 살라딘 군이었으나 살라딘은 생각 이상으로 초조했습니다. 작정하고 방어하는 십자군의 방어는 도저히 뚫을 수 없었고 거기에 더해 북쪽에서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독일 십자군 대군이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주변에 공문을 보내 지원 병력을 더 요청했지만 무슬림 진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살라딘에게 병력 지원을 꺼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굳건히 진지를 방어하면서도 안에서 기의 십자군은 다수의 공성 무기를 만들어 아크레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공성 타워를 건설해 공격을 주도하려 했지만 아크레엔 대공성 방어 병기인 그리스의 불이 있었죠. 이것은 액체인 유황과 석유를 혼합한 물질로 불을 뿜는 화공무기였는데 일종의 우수한 화염 방사기로 아크레에서 투척용 항아리 무기로 대대 활용됐습니다. 나무로 만든 공성 타워들은 모두 그리스의 불 앞에 불타버리게 됐습니다. 십자군도 아크레의 성벽을 오르는 게 불가능했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뚫을 수 없는 상태로 아크레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을 때 4월 위쪽 룸셀주크 지역이었던 아나톨리아 대륙에 상륙한 신성 로마의 황제 붉은 수염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2만여 명의 독일 십자군이 자신의 영토로 진입하게 되자 이를 보고 룸셀주크의 술탄이었던 클르츠 아르슬란 2세는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2차 십자군 전투에서의 승리로 십자군을 우습게 보고 전투에 자신감이 있던 아르슬란이었기에 병력을 이끌고 바르바로사 군을 공격하러 나서게 됐습니다. 살라딘을 포함한 투르크군 대부분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군기병들로 이들의 전법은 먼저 빠른 군기병으로 치고 빠지고 느려 터진 중장갑에 십자군이 쫓아오면 스피드로 이들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일부가 끌려 나오면 병력이 분산돼 각계 격파당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십자군은 정규 군대였죠. 그 말은 통솔과 명령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이 행군하고 있을 때 최전방의 투르크군의 군기병들이 좌우를 포위하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독일 십자군 보병들은 섣불리 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바르바로사는 기마대를 보내 자신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던 투르크군 한쪽을 쓸어버렸고 이에 당황한 투르크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을 바꿉니다. 행군하고 있던 십자군의 후방을 빠른 군기병들이 공격했고 이들은 멈춰서 방어에 나섰는데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선두의 본진은 이를 알지 못했고 그대로 간격이 꽤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충분히 간격이 벌어진 걸 확인하자 아르슬란의 투르크군은 자신들의 장기인 속도를 살려 전방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필로멜리온에서 전방의 십자군을 3면으로 포위하고 투르크 군기병의 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포위당한 바르바로사 군은 당황하긴 했으나 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원형 방어진을 치고 주군인 바르바로사를 지키고 있었고 적잖은 병사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단단한 중장갑으로 투르크군의 활 세례를 시간을 끌며 버티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후방에 바르바로사 군이 제때에 도착하게 됐고 바르바로사 군의 정예 기마대는 좌우에 포위하고 있어 투르크군을 섬멸시켰습니다. 이에 놀란 최전방의 투르크군은 후퇴를 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정규 군대, 그동안 투르크군이 상대했던 십자군과는 달랐습니다. 바로바로사는 기세를 몰아 룸셀주크의 수도였던 이코니움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에 글르츠 아르슬란 2세는 너무 놀라 바로바로사에게 정식으로 통행권을 보장해주게 협상하였고, 그렇게 바로바로사군은 재정비 후 아르메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 서쪽에서 필리프 2세의 프랑스 십자군과 리처드가 이끄는 영국 십자군이 아크레로 향하고 있을 때 6월 바로바로사가 이끄는 독일 십자군의 사단이 납니다.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바로바로사가 살레프 강을 건너던 중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60대 중반의 고령에 무거운 갑옷을 입은 바르바로사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허망하게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십자군의 주축인 왕이 이렇게 사라지니 독일 십자군 2만여 명은 그대로 와해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대부분의 귀족이나 병력은 고향으로 되돌아갔고, 일부 그의 의지를 이어받은 병력만이 트리폴리를 거쳐 아크레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잔존 병력은 5천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크레를 공략 중이던 십자군은 바로바로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했으나, 아직 서쪽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십자군이 오고 있었으므로 희망을 가졌고, 그렇게 기는 시간을 두고 야심찬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공성타워를 무려 3개 건설해낸 것이었죠. 이 공성타워는 아크레의 성벽 높이와 같은 30m 높이로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아래엔 바퀴가 달렸고 겉표면엔 그리스의 불에 대비해 타지 않는 방염제를 발랐습니다. 눈앞에 위압적인 거대 타워를 보며 아크레 진영에선 겁을 먹고 기의 십자군에게 항복을 제안했지만, 우리의 기는 역시 이번에도 상남자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공성탑으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겠다. 라면서 항복을 거절해버린 것이었죠. 최상층엔 군병들이 타고 나머지 칸엔 보병으로 가득 채우고 아크레 성벽으로 천천히 진군해 나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아크레의 무슬림 병력들은 압도되었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렇게 아크레에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살라딘 쪽으로 전령 하나를 몰래 겨우 보낼 수 있었고, 거대 공성타워 3대를 앞세우고 십자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아크레는 그리스의 불로 응수했습니다. 십자군이 발라놓은 방염제 덕에 공성타워는 불이 붙지 않았죠. 이렇게 배색이 짙어질 때 살라딘 진영에선 십자군 진영을 공격하며 십자군의 아크레 쪽 공격 시간을 늦추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게 됐으니, 이때 알리라는 다마스쿠스 출신 화학 전문가가 살라딘에게 나아가 적의 공성타워를 공격해 태워버릴 레시피를 자신이 조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살라딘은 이 알리를 몰래 아크레에 잠입시켰습니다. 알리는 즉시 아크레에서 새로운 레시피로 그리스의 불을 재조합해냈고, 새로 조합한 그리스의 불을 공성타워에 던지게 되자 감염제를 뚫고 거대 공성타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세대의 위풍당당했던 타워는 모두 화염에 휩싸이며 무너졌고 잿더미가 되었으며, 기의 십자군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로 간에 긴 대치는 계속되었고, 다시 한번 겨울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과 굶주림이 양쪽 진영을 덮쳤죠. 수천 명이 병과 기근으로 아사하며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191년 4월 말 아크레와 십자군 진영의 희망의 불이 사라져 갈 때, 드디어 서쪽에서 존엄왕 필리프 2세가 이끄는 프랑스의 십자군이 도착합니다. 필리프 2세는 보급품을 잔뜩 실어다 주어 굶주림도 해결해 주었고, 배에 공성무기도 다수 분해해 싣고 왔기에 이를 조립하며 침착하게 영국의 리차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월 리처드가 동로마 지역이었던 키프로스를 지날 때 리처드의 함선 일부가 폭풍을 만나 키프로스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스의 지배자 이사키오스는 이게 웬 떡이냐며 이들을 억류하고 약탈을 했고 자기가 지금 누구를 건드는지 모르고 말이지요. 리처드는 함대를 이끌고 자신의 억류된 사람들과 재물을 돌려달라 했죠. 이사키오스는 이를 무시했고 열받은 리처드는 1년 만에 가볍게 워밍업으로 배에서 내려 몸을 풀며 키프로스 군을 도륙내었고 이사키오스는 놀라 항복을 하니 리처드는 키프로스를 전략적 요충지로 십자군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할 물자를 전달할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군에겐 희망이자 이슬람에게 재앙으로 불리게 되는 리처드와 그의 본대 17,000의 병력이 아크레에 당도합니다. 전투에서 리처드의 명성은 이미 자자했기에 십자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다름 아닌 기였습니다. 사실 기는 예전부터 리처드와 진분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기가 망나니 짓을 하면서 프랑스에 있을 때 자신을 쫓아내서 예루살렘까지 주방시킨 장본인이 이 리처드였습니다. 그래도 먼저 도착했던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자기 친척이었던 기레의 콘라드가 예루살렘의 차기 지도자감이라고 대놓고 편을 들고 있었기에 리처드는 봉신관계이자 그야말로 내 편을 들어줄 우리 형 같은 존재였죠. 그렇게 리처드도 배에 싣고 온 보다 성능이 개선된 공성 무기를 조립하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배를 탄 탓에 아크레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풍토병에 걸렸던 리처드는 쉬면서도 넌지시 살라딘을 떠보기 위한 협상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외교를 병행하는 왕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죠. 호의로 살라딘에게 무슬림 포로를 풀어주어 보냈고 그 대가로 과일과 얼음을 요구했으니 그렇게 살라딘과 리처드는 숙적이면서도 꾸준히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세 회복한 리처드의 통솔 아래 프랑스와 영국 십자군의 공성 무기의 포격이 시작됐고 아크레의 성벽은 빠른 시일 안에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아크레 요새의 주춧돌 하나를 뽑아올 때마다 돈으로 보상해주겠다 면서 땅굴을 파고 공병대를 투입시켰습니다. 밖에서 살라딘 군이 공격을 해도 작정하고 방어하는 외곽 수비는 뚫리질 않았으니 그렇게 결국 포격으로 아크레의 성벽은 무너지고 땅굴을 판 공병들로 인해 구멍이 났으며 무너진 성벽과 땅굴로 병력이 들이닥치고 7월 12일 두 왕은 아크레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질질 끌었던 이 아크레 공방은 리처드가 도착하고 단 5주 만에 결판이 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0년이나 이 아크레는 십자군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됐으며 그동안 연승가도를 달리던 살라딘 군에게 큰 지옥을 맛보게 해준 것이었으니 이제 살라딘과 리처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1191년 7월 사자왕 리처드가 이끄는 십자군은 아크레 공방전 승리로 인해 최종 목표지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점이자 교두보를 아크레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킬 것이 사라진 살라딘 군이 후퇴했을 때 십자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십자군의 리더 자리에 리처드 1세라는 영국 왕과 필리프 2세라는 프랑스 왕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20대의 혈기왕성한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실질적으로 3차 십자군을 통솔하는 리더이길 원했으나 반대편의 리처드가 워낙에 야전 사령관으로서 인기가 많아서 십자군 휘하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모두 리차드의 명령만 따르려 했으니 자존심에도 상처를 받았고 또 다른 야심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 프랑스의 절반은 영국 땅이었기에 노르망디 지역을 갖고 싶던 필리프는 본국으로 돌아가 노르망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하려 했다고 추측되어지고요. 그렇게 아크레 점령 직후 필리프는 리처드를 만나 당신이 올 때까진 절대 영국 땅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속으론 침범만 안 하고 준비는 완벽하게 마칠 심산으로 먼저 프랑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십자군엔 커다란 구심점이 하나 사라졌지만 내분 요소도 함께 사라진 셈이었죠. 리처드에겐 그간 모아뒀던 충분한 군자금으로 십자군 전체를 운용할 자금이 있었고 필리프 2세가 남기고 간 프랑스 십자군까지 한 번에 통솔할 지휘권도 획득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십자군의 전권을 장악한 리처드는 이 아크레에서 세심하게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해안가 도시인 아크레를 차지하긴 했지만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경로는 아직 너무 멀었기 때문에 리처드는 먼저 더 아래쪽 야파 지역을 차지한 후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경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크레에 남아있던 무슬림 포로 2,700여 명의 처리를 놓고 살라딘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리처드는 살라딘에게 금화 20만 개와 살라딘이 가져갔던 예루살렘 왕국의 상징이자 보물이었던 참 십자가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살라딘은 지지부진 돈이 부족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질질 끌었고 이에 리처드는 살벌한 결정을 내립니다. 포로 2,700여 명을 아크레 밖으로 끌고 나와 멀리서 살라딘이 다 지켜볼 수 있는 상태로 전부 처형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이로써 자신과의 협상에서 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제대로 된 본보기도 과시하면서 현실적으로 2,700여 명의 포로를 먹일 식량도 아끼는 수를 썼고 이슬람 진영에선 절대적 믿음의 존재였던 살라딘에게 다수의 포로들을 살리질 못했다는 원망과 의문까지 이끌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살라딘도 이를 보고 이를 갈고 있었고 만반의 채비를 마친 8월 25일 리처드와 1만 2천여 명의 십자군이 아크레를 떠나 야파를 향해 남진을 개시했습니다. 시기가 한여름의 8월이었고 리처드는 이전 하틴 전투에서의 재앙적 대패의 원인이 엄청났던 더위와 물 부족이었음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철저하게 십자군은 해안가로 진로를 잡았으며 더위를 피해 오전과 오후에만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전장에서 항상 중요시 여겼던 게 보급이었던 만큼 병력 또한 내륙 쪽 최전방에 보병을 배치하였고 이때부터 보병들 사이에 주력 무기는 활에서 석궁으로 대체되었는데 당시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석궁은 활보다 훈련 기간도 짧고 무조건 서서 쏴야 하는 활에 비해 엎드려서도 쏠 수 있는 자세에 유용하며 한 팔로만 계속 당기며 쏴야 하는 활보다 활을 매길 때 힘이 덜 들고 두 팔이나 번갈아가며 팔을 사용하며 장전이 가능한 무기이기에 그 피로도에서 차이가 커서 장시간 싸울 때 위력을 발휘하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십자군의 두 번째 진열인 가운데에 기동력이 좋은 기병을 배치했으며 제일 안쪽 최후방에 수송대를 배치했습니다. 수송대 쪽은 바다가 막아주고 있으면서 함대들까지 추가 보급품을 싣고 따라 나서며 호위를 하니 철저하게 보급부대를 지키는 배치를 했고 군대 사이사이엔 최측근 영국 십자군을 배치함으로써 다국적 연합군이 모인 십자군에서 언어로 인해 전체 운용에 의사소통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 고작 6km 이동으로 행군 속도는 굉장히 느렸지만 틈을 찾기 힘든 제대로 된 사단장이 이끄는 잘 조직화된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이 빈틈을 찾으며 살라딘의 군대가 내륙 쪽에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살라딘 군이 2배 정도 더 많았으나 완벽한 방어체제를 하고 있는 십자군에게 함부로 돌격하긴 힘든 상황이었죠. 이렇게 십자군이 느리게 행군할 때 살라딘군은 먼저 프랑스 십자군 위주였던 최후방을 노렸습니다. 살라딘군 군기병들의 기습으로 십자군 후방은 위기에 처했으나 당황하지 않고 명령체계를 유지하며 군기병에게 맞서거나 딸려나가지 않고 피해를 받으면서도 행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최전방의 리처드는 분노하며 말을 타고 전력으로 후방에 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며
닥치는 대로 살라딘군을 썰어 나갔으니 놀란 살라딘군은 혼비백산하며 숲 쪽으로 달아났으며 이때부터 리처드는 무슬림 병사들에게 잔뜩 공포감을 주게 됐고 그렇게 8월 26일 하이파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행군은 계속됐습니다. 리처드는 항시 살라딘의 기습에 신경을 쓰고 있었기에 진영의 최전방엔 전투력은 높지만 고전적이고 인내심이 적은 템플 기사단을 배치하고 최후방엔 방어력과 인내심이 강한 구호 기사단을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소규모 기습을 받으며 행군은 이어졌고 아르스프 숲에 당도한 9월 7일 2만 5천여 명의 살라딘군이 제대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제대로 사단급 전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살라딘군의 주력 군기병은 무수한 화살 세례를 퍼부었으며 십자군은 제자리를 지키며 석궁으로 응수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세 십자군은 1대1에서 엄청나게 강했지만 자존심이 강해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무조건 돌격하는 전사들이었기에 지금까지 살라딘군의 승리 공식은 먼저 공격해 느려 터진 일부 십자군이 딸려 나와서 십자군이 분산되면 갉아먹으며 각계 격파를 하는 시기였는데 리처드의 절대적인 명령 체계로 인해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십자군은 딸려나가지 않고 묵묵히 무수한 화살을 맞아가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후방의 구호 기사단은 피해가 심해지며 리처드에게 달려와 공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다려라, 아직이다. 라고 리처드는 공격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십자군의 놀라운 인내력에 조급해진 살라딘은 병력을 더 투입했고 십자군에게 보다 근접해 창을 던지고 군봉으로 방패를 공격하며 자극해 나갔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막고만 있던 십자군은 다시 한번 공격 명령을 요청했지만 역시나 리처드는 아직이다 라며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격에 심취한 살라딘 군은 더 신을 내며 십자군의 측면까지 돌아가 공격을 감행했기에 특히 후방에 구호 기사단이 있는 십자군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병사들은 활 10발을 맞은 상태에서도 서서 방어하고 있었다고 하죠. 안달난 구호 기사단에서 다시 리처드에게 찾아와 공격 명령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리처드는 철저하게 전체 전열을 보며 전황을 파악하고 공격 타이밍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일부가 먼저 따라 나가거나 흩어지면 적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기에 적을 충분히 끌어들인 다음 한 번에 전군이 동시에 공격해야 승산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죠. 어쨌든 일방적인 공격으로 승리감에 취했기에 이슬람군은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새 좀 더 십자군에 근접하며 공격을 퍼부었고 바로 그때 드디어 꼭지가 돌아버린 후방의 구호 기사단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리처드의 명령 없이 돌격해 나갔습니다. 이를 본 리처드는 전체 진영을 빠르게 훑어보고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이다. 전군 진격! 그렇게 타이밍을 재고 있던 리처드의 공격 나팔이 불리고 정확하게 십자군의 전방, 중앙, 후방군은 동시에 세 방향으로 뭉쳐 공격을 해나가며 그들의 장기인 백병전을 발휘했습니다. 형장갑의 살라딘군은 상대가 되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나갔고 리처드 또한 그의 주력 무기 덴마크산 도끼를 들고 살라딘 진열 한가운데로 뛰어들며 적들의 목을 베며 살라딘군 진열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일반 병사도 아니고 아미르라 불린 이슬람 지휘관들이 32명이 죽었습니다. 리처드와 일종의 이른바 일기토 자체라는 걸 할 상대가 없었던 것이었죠. 선봉에서 리처드와 정예병들이 진열을 해집고 망가뜨리면 뒤이어 템플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이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를 멀리서 보던 살라딘은 하도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고 저자가 바로 사탄이 아니겠느냐 라고 우픈 이야기와 한숨을 쉬고 퇴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참을성과 인내력으로 승리한 이 아르수프 전투로 십자군은 1만 2천 중 700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고 살라딘군은 2만 5천 병력 중 7천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압도적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살라딘은 리처드와 제대로 붙어본 전투에서 패배하고 물러났고 리처드의 십자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며 9월 9일 목적지인 일전의 살라딘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됐던 항구 도시 야파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를 재건하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한 다음 루트인 아스칼론으로의 공격을 계획하게 됩니다. 1191년 9월 아르수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리처드의 십자군은 3개월 동안 폐허가 된 야파를 재건하는 데 전념했으며 그동안 반대편의 살라딘은 워낙에 큰 패배를 당했기에 십자군과 제대로 붙어선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대론 이집트로 가는 관문이자 항구 도시인 아스칼론과 예루살렘을 모두 방어할 병력이 없음을 깨닫고 예루살렘 방어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칼론을 스스로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어 십자군이 써먹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있는 소도시들이 람라, 리다 등의 마을과 식량을 모두 불태우고 우물엔 독을 불어놓으며 보급을 끊는 이른바 청야전술을 채택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방어했습니다. 십자군에게 예루살렘은 원정의 목표였지만 반대로 골칫거리였습니다. 지금 십자군 국가들은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버티고 보급도 자유로웠으나 내륙 깊은 곳에 이슬람 영역 한가운데 자리한 예루살렘 공략은 지리적으로도 쉽지 않고 행여 공략에 성공하더라도 언제든 살라딘군의 포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면서 보급면에서도 고립된다는 다수의 악재가 있었죠. 하지만 다국적 십자군이 모인 십자군 내부에서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강력한 신념이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지 와해되기 쉬웠던 만큼 11월 리처드는 결단을 내리고 야파에서 예루살렘으로 출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무려 예루살렘까지 단 하루 거리인 바이트 누바까지 도착했지만 겨울철 추운 날씨에 폭우까지 내렸고 이에 무리하지 않고 리처드는 병력을 철수하게 됐습니다. 살라딘에게 언제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일종의 무력 시위를 보이긴 했지만 십자군 내부에서 눈앞에 예루살렘을 두고 회군하는 리처드에게 불만을 품는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이듬해 1월 아스칼론에 들어가 이쪽도 요새화를 하며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칼론은 이집트로 통하는 관문이었는데 여기를 지키면 살라딘은 이집트의 술탄이었으므로 주력 거점이자 병력의 원천 같은 이집트와 예루살렘을 고립시킨 거였는데요. 이로써 십자군과 살라딘군 양쪽은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칠 수 없는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십자군 내부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왕국의 왕위를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며 기와 콘라트가 대립 중이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원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리처드는 귀족 회의를 통해 콘라트에게 정식으로 예루살렘 왕국 왕위를 물려주었고 대신 기에겐 기프로스를 다스리라며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4월 연이어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권을 이어받은 콘라트는 이슬람 어쌔신들에게 암살당했고 저 멀리 고국에선 동생인 존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 영국을 차지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니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리처드는 시간에 쫓기게 됐습니다. 사실 리처드는 예루살렘이 아닌 살라딘군 보급의 원천인 이집트를 먼저 쳐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부하들의 반대가 극심했기에 6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략하려 출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리처드의 병력은 바이트 누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물이 현지에서 살라딘이 풀어놓은 도구로 먹을 수 없어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가장 뛰어난 전력인 기마대를 쓰기 힘들었고 동시에 리처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보급 루트가 너무 길어져 애를 먹고 있었기에 또다시 야파로 회군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멀리 고국에서 동생 존이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와 손을 잡고 필리프 2세가 영국 영토를 마음껏 침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으니 리처드는 7월 성지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파엔 다수의 부상자와 약간의 수비대만 남겨놓고 주력군을 이끌고 아크레로 돌아갔고, 살라딘은 이 소식을 듣고 이때다 싶어 그동안 이를 갈며 모았던 원기옥을 터뜨립니다. 무려 6만 2천의 대군을 끌어모아 야파 요새 침공을 개시한 것이었습니다. 소수였던 야파의 수비대는 3일을 버텼고, 이윽고 살라딘 군에 의해 성문이 뚫렸으며 야파 수비대는 내부 성체에 갇히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크레에 전령을 보내 리처드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야파 요새는 쉽게 차지했으나 성체에서 의외로 강력한 결사항전을 하는 수비대에게 살라딘은 양측의 피해를 막고자 협상을 제시합니다. 8월 1일 오후 3시까지 너희 원군이 오지 않으면 항복하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잠시 양측이 전투를 멈추고 시간을 기다릴 때 7월 28일 아크레에 전령이 도착해 리처드는 야파 함락 소식을 듣습니다. 이를 들은 리처드는 극대노하며 병력을 둘로 나눠 템플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이 있는 주력 부대는 내륙으로 출진하고, 자신은 기습을 하기 위해 측근 정예를 이끌고 급하게 7척의 배를 타고 야파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협상 기한일인 8월 1일 새벽 리처드는 야파 해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의 나팔이 불렸고 이를 보고 놀란 살라딘군은 급히 병력을 해안가에 소집했으며 성체를 방어하던 십자군 야파 수비대도 돌아온 군주를 보고 환호하며 성체를 방비했습니다. 이에 살라딘의 공세는 다시 시작됐고, 이렇게 내부에서 힘겹게 피터지고 있을 때 정작 리처드의 함선에선 원군이 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야파 성체에 살라딘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기에 리처드는 이미 야파는 살라딘군에 완전히 함락됐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병력을 모아 공격하려 육지 쪽 병력도 오길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이에 야파 수비대는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사제가 바다로 뛰어내려 필사로 헤엄쳐 리처드에게 도착했습니다. 왕이시여, 수비대는 지금 도살자들에게 쓰러져 가고 있나이다. 전하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이 없는 한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이를 듣고 놀란 리처드는 당치도 않다 라면서 전속력으로 야파 요새로 돌진을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빨랐던지 미처 갑옷을 입을 시간도 없었고, 배가 정박하기도 전에 리처드는 맨몸과 배에서 신는 슬리퍼 차림으로 덴마크식 도끼 한 자루만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군주를 따라 80여 명의 정예와 석궁병들이 따라 내렸고, 그야말로 전광석화 기습에 무슬림 병사들은 당황하며 쓰러졌고, 특히나 리처드의 분노의 도끼질 아래 야파 해안은 무슬림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군 왕은 성체 위쪽으로 돌진해 들어갔고, 순식간에 성벽 위에 살라딘 깃발을 내리고 영국 깃발을 다시 꼽았습니다. 그 상태로 내성까지 들어가 야파 수비대를 구원해냈으며, 이를 지켜본 살라딘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대체 저들이 어떤 작전을 세운 것이냐? 우리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더냐?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리처드는 수비대와 잡혀있던 포로들까지 규합해 곤비백산한 이슬람군을 야파 밖으로 몰아내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살라딘 군은 병력을 수습하며 위쪽에서 리처드의 정규군이 야파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으니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8월 4일 새벽 다시 한번 야파로 7,000명의 병력들을 투입시켰고, 리처드는 잠에서 깨 급하게 방어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에겐 고작 기사 50여 명과 기마대 15, 그리고 보병 2,000여 명이 있었고, 성벽도 무너져 직접 나와서 맞닥뜨려야 했으므로 십자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를 보고 리처드가 말에 올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굳세게 버텨라. 나약한 종족들에게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라. 진짜 남자라 용기 있게 쟁취하거나 영광스럽게 죽자. 연설을 들은 십자군의 사기는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리처드는 재빨리 최전방엔 방패를 든 창병을 두고 후방엔 석궁병을 배치했고 별동대로 자신은 기마대를 이끌었는데 살라딘군 군기병들의 화살은 십자군 중장갑을 뚫지 못했고 반대로 십자군의 석궁 공격에 수많은 무슬림 병사들은 그대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이끄는 기마대는 괴물 그 자체로 닥치는 대로 이슬람군을 베어 나갔습니다. 중간에 리처드의 말이 화살에 맞아 리처드는 말에서 떨어졌지만 그대로 벌떡 일어나 다시 맹렬하게 무아지경으로 싸우고 있었고, 이를 멀리서 감탄하며 지켜보던 살라딘은 측근을 시켜 말 두 피를 리처드에게 보내주면서 이토록 용감한 용사가 땅바닥에서 싸워선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고 하고, 이를 들은 리처드도 감사히 말을 받아들이고 화답하며 전투를 이어나갔습니다. 리처드는 살라딘군 전체를 거대한 공포심으로 덮어버렸고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게 떨어진 아군의 사기를 보고 다시 패주하게 됐습니다. 이 전투로 무슬림 병사는 700명이 전사하고 십자군은 단 2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것으로 3차 십자군 전투는 종료되게 됐습니다. 양쪽 다 오랜 기간 전투로 피로도가 극에 달했으니 1192년 9월 2일 3년간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해안 도시들의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이슬람에겐 아스칼론을 돌려주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으러 오겠다고 리처드는 살라딘과 약속을 했고, 그렇게 10월 아크레에서 리처드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3년 후에도 살라딘과 리처드라는 두 리더는 영원히 만날 수 없었고, 이후에도 1291년까지 크고 작은 십자군 원정은 계속됐으나 3차 원정만큼 대규모 원정도 없었고, 이후부턴 종교전쟁의 탈을 쓴 그야말로 서로의 이권 다툼으로 전락한 원정이었으며 결국 예루살렘 탈환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